여긴 너무 빡세. 선생님 이거 우리 했는데 왜 여기 안 볼까요? 잠시만요. 이거 아마 연결 중이라 그럴 수도 그래요? 있는데. 하나, 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이것도 일이야. 왜 학기만 이렇게 실장이 좀 전에는 얼마나 이게 지금 그런 큰 거라고 보는데 저번에 80명 왔었죠. 그러면은 중간고랑 오킹 정도로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버거킹이 왔어요. 버거킹? 네. 사전 조청 엄청 많았어요. 오킹 인가가 아니라고요? 사전 조청 안 됐죠? 사전 조청 거의 한 80명. 근데 500명. 그때도 유튜브 본인 자리에서 그냥 안 오고 실시간으로 유튜브 한 번으로 보고 방금 저희 NT 단톡방에도 샘포가고 나와서 오라고. 항상 2,000명 모두는 같이 하시면 돼요. 유진 교수님, 유진 교수님. 유튜브 채널은 아무나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답을 있을 거예요. 헬스도 없이 스트리밍으로. 여기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없더라고. 추상적인 거. 권 교수님이 사회 봐주시고 이제 사전 질문지는 색별로 아예 넘기시면 거기 섹션별로 모아놨으니까 알아서 아, 본인이 읽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네, 똑같이 말고 내가 읽으면서 근데 말하는 이 질문이 읽고 들리는 거예요? 그건 이미 들어온
안녕하세요. 오, 이게 참여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오늘 또 즐겁고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첫 번째 유니스트 에너지화학공학과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권영국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들 정말 많을 텐데, 그런 분들 저희가 서류로도 이제 발표 자료로도 준비를 해서 발표를 드릴 거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이렇게 교수님들께서 참석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궁금증을 또 풀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몇 분이 참석하셨는데요. 저희가 몇 가지 트랙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교수님들 오셨고, 우선 저희 학과장님 송현곤 학과장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배터리 쪽인데요. 배터리 쪽에 답변을 해주신 강석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저희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활발한 연구를 하고 계신 류정기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많은 박수도 해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 일정에 대해서 본인 트랙은 뭐예요? 저는 화공이에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사실 저희가 일부 다 이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그렇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세부 일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 학교 소개와 그다음에 학과 소개에 대해서 이제 학과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정말 관심이 많은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 관련돼서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이제 대학원 입시 제도 관련돼 가지고 궁금증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이제 자리를 좀 정리하고 나서 저희가 사전 질문을 받은 게 있거든요. 이 사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장내에 계신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첫 번째 순서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학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학교와 그 다음에 학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저기 포인터가 어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에너지화학공학과를 맡고 있는 송현곤 교수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입시 설명회하고 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원래는 저희가 그렇게 저희를 어나운스를 많이 하거나 홍보를 많이 안 했었는데 작년부터 조금 하기 시작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물론 지금 유튜브 맞나요? 유튜브 스트리밍으로도 외부 계신 분들도 듣고 계시겠지만 저희 학과 내부적으로는 저희 학부생을 위해서도 뭔가 조금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대외적으로도 리크루트를 조금 더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포인터가 없으면 그냥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유는 왜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저희 유니스트의 애화공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저희는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조직이어서 거기에 맞으면 들어오시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숫자 면에서 저희 유니스트와 유니스트 안에서의 저희 규모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왼쪽은 유니스트 전체고요. 오른쪽은 ECH, 에너지 앤 케미컬 엔지니어링. 다른 학교에서 보자면 이제 케미컬 엔지니어링에 해당한 학과입니다만, 저희는 구성이 조금 더 다채로워서 화공과 출신들 교수들과 재료과 출신들 교수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플러스 물리과, 화학과 등등등이 섞여 있습니다. 어쨌든 유니스트는 대강 패컬티 멤버가 숫자가 한 320명 정도 되고요. 저희 학과는 지금 33명. 아마 3분 정도 곧 더 들어오셔서 36명이 곧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목표는 한 40명 정도까지는 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패컬티 멤버 중에서 한 10%가 저희 학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교수면에서도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언더그레주에이트 우리 학부생들 규모가 지금 2,220명 전체 인원 중에서 저희가 270명 그래서 약 12%, 약 10%에 가까운 인원이고요. 대학원 수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더 높아요. 2,089명 중에서 저희가 347명. 그래서 전체 그레주에이트 대학원생 수는 전체 학교의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큰 과다. 패컬티 멤버, 대학원생 그리고 학부생 면에서 제일 큰 과고 실적 면에서도 저희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 오른쪽에 보시면 ACE라는 건 CE, 케미컬 엔지니어링 트랙이라는 거고요. BST는 배터리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그리고 아래는 에너지 엔지니어링. 그래서 저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닥 큰 의미는 없고 저희가 전공별로 조금 모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 에너지 화학공학과. 그래서 과라면 디파트먼트가 돼야 되는데 저희는 공식적으로 스쿨 오브 에너지 앤 케미컬 엔지니어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규모가 제일 커서 디파트먼트 중에서는 유일하게 스쿨 이름을 달고 있는 학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괜찮네요. 그리고 저희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 비전은 다 떠나서 연구다. 그래서 연구하실 분들은 저희 학과를 오시면 본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전 보시면 Research Driven Sustainability for Global Sustainability 즉 인류를 구하겠다. 뭘로? 리서치로 해서 결국에는 휴먼 소사이어티와 자연과의 코이그지스트 공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런데 방법론적으로는 저희가 아무래도 화학공학과다 보니까 프로덕티브한 부분을 여전히 좀 유지를 욕심이지만 하고 싶다. 그리고 스테빌리티, 리질리언스를 하고 싶다. 무엇을 위한 거냐면 역시 우리 다음 세대. 여기서 다음 세대는 여러분은 아니고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상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연구로 하겠다. 그래서 계속 제가 연구하고 저희 교수님들도 연구 하다 보면은 다 진료하지만 역시 저희의 가장 큰 스트렝스는 연구고 대학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를 받았을 때 그 연구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커리어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희 그 교수님들이 낸 논문들에서 텍스트 마이닝을 하면 어떤 키워드가 가장 많이 빈번하게 언급되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솔라셀이 되게 커요. 그래서 비록 솔라셀이 아직 상업화가 안 돼서 배터리처럼 확 터지진 않았지만 우리 학문적인 영향력에 있어서는 유니스트의 그 솔라셀 쪽이 특히 페롭스카이트 솔라셀은 거의 뭐 저희가 세계 1등이라고 해도 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보이는 게 리튬 배터리. 배터리는 저희 학교가 처음부터 배터리가 그렇게 인기 없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쭉 끌고 와서 항상 탑을 달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신규 교원들 계속 뽑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저희가 굉장히 강력한 분야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렉트로 캐탈리스트, 일렉트롤리시스 등등 약간 수소 관련된 그런 쪽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태양광, 배터리, 수소 이렇게 말하면 가장 그냥 받아들이기 쉽겠지만 사실은 저희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 그리고 사실 어플리케이션으로 우리가 분야를 특정화 짓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어서 본인의 관심사에 대해서 조금 저희 홈페이지를 잘 둘러보시면 본인이 맞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록 그냥 요새 파퓰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저희 연구 분야에도 보면 태양전지, 배터리, 수소 이렇게 세 가지 걸었습니다만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촉매 및 반응공학, 연력학 전달현상, 공정설계 분석 요 세 개는 여기 화학공학과가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화학공학과에서 핵심이죠. 원래 화학공학과는 시작은 프로세스 엔지니어링으로 시작했어요. 비커에서 이렇게 막 섞어서 뻥 나오는 거를 어떻게 크게 만드느냐에 대한 생각. 그렇게 되면 이제 매스 트랜스퍼, 히트 트랜스퍼, 모멘텀 트랜스퍼 생각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그 반응에 대한 얘기를 알아야 될 거고 뭐 서모다이나믹스는 당연히 모든 학문에서 근간이 되는 학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깊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특히 공정설계. 사실은 공정설계라는 게 공장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시뮬레이션하고 하는 거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케미컬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한국에서는 한번 쭉 가라앉았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요새 탄소 중립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디자인하는 것 때문에 다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희가 꽤 강화시켜서 하고 있고요. 그 아래 폴리머 유기합성. 한국에서는 폴리머가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화학공학과가 아주 일찍부터 머저리티를 많이 참여했던 분야예요. 그리고 유기합성 이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 폴리머 유기합성은 또 태양전지랑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화공. 우리 화공 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분야 중에 하나가 생물화공이겠죠. 술 만드는 거. 그리고 효소공학, 기타 등등 그런 생물화공 팀이 저희가 꽤 단단하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캘큘레이션 하시는 분들, 요새는 논문 내려고 해도 실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전산모사를 많이 하셔야 돼서. 그리고 전기광화학, 이 부분은 수소랑도 연결이 돼 있고요. 태양전지랑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센서 잘하시는 분도 저희가 있고,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특히 저희 물리과 출신 교수님 중에서 새로운 반도체를 한번 제안해보고 뭐 사이언스도 내고 하셔서 이쪽으로 조금 하는 분야가 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가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거를 거의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저희가 연구했는데 이제 연구를 정량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논문일 거예요. 그래서 논문 수를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퀀터티 양면에서는 저희 학교의 4분의 1을 저희 과에서 씁니다. 양적인 면에서는. 근데 양은 저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질적인 면. 그래서 질이 굉장히 높아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논문 비율로 보면 전체 논문에서 34%, 그러니까 3편 중에 1편이 저희 과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10%의 인력을 가지고 33%의 연구를 저희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논문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이언스, 네이처, 뭐 기타 등등 많이 내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안에서는 저희가 제일 잘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외부랑은 어떠냐? 국내에 뭐 예를 들어 S 모대, 뭐 P 모대, K 모대 잘 모르시겠지만 있잖아요. 거기랑도 비교를 해보고 또 외국의 M 모대, 뭐 G 모대, 칼 모대 뭐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X축은 어떤 의미냐면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느냐, 즉 연구의 질에 대한 얘기예요. 아마 근데 하이 저번에도 오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아니요, 지금 뒤로 돌아보시는 분. 졸업 안 해요? 이제 할 거예요? 꼭 하길 바래요. 보시면은 유니스가 굉장히 앞쪽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Y축은 인터내셔널 콜래보레이션,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부분인데 대충 이게 평균 국제 글로벌 평균이라고 하면 일단 저희가 비교한 학교들은 연구 능력 면에서는 굉장히 오른쪽에 가 있죠. 그리고 글로벌은 우리나라 학교들이 대부분 평균에서 좀 떨어져요. 그리고 저희도 조금 아래 떨어지고, 단 연구의 질적 면에서는 저희가 이 그래프에서 보면 진짜로 그런지는 저도 실감은 안 나는데 데이터를 조사해 보면 그래요. 스탠포드 다음으로 저희가 굉장히 잘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왜 하버드는 안 넣냐? 하버드는 비교하기가 좀 애매해요. 걔네가 정확히 공대가 없고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뺐고요. MIT, 조지아텍, UC 버클리, 칼텍,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학교들을 다 집어넣어 봤을 때 저희가 굉장히 수위에 있다. 그래서 학교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일단 연구로 승부를 걸겠다. 연구로 너무 승부를 걸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은 잘해 나가려고 그래요. 저희 학과시잖아요. 대부분은 그 강의 잘 못하시죠. 연구하느라고 그래요. 많이 안 놀아주시죠. 연구하느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만회하려고 여러분들이랑 조금 터칭을 많이 하려고 계획 중이고, 작년부터 시작했죠. 가을에 또 MT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봄에 갈까 생각하다가 너무 바빠가지고 교수들이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잘하고 있다. 조금 더 보시면 역시 여전히 연구 부분에 있어서 국내와 국외를 비교했을 때도 노란 선이 탑 10% 논문이고, 뭐 회색인가요? 회색은 어디 갔지요? 회색이 저한테 잘 안 보이네요. 아마 요새인 것 같은데. 탑 10% most cited 등등 1%와 10% 정도를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여전히 유니스트가 여기 있는데 1% 굉장히 좋은 저널도 3위권 안에 들고요. 그리고 10%는 느려도 여전히 여기 3위네요. 국내에서는 저희가 단연코 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연구를 하고 싶으면 저희한테 오면 저 논문의 대열에 들어서실 수 있다. 대신에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봤을 때 결론은 유니스트에서 10% 약 10%의 패컬티 멤버를 가지고 17%의 리소스를 씁니다. 제 말은 대학원 수가 한 20% 정도 되니까요. 요거를 가지고 전체 퀀터티 면에서는 4분의 1, 퀄러티 면에서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졸업생 현황 뭐 이런 거 질문에도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일단 55%는 컴퍼니를 가고 있고요. 국내 회사 탑 5는 삼성 SDI가 더 많이 갔는지 잘 모르겠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예전에 LG 화학이죠. 그다음에 SK온 이건 다 배터리 관련된 게 좀 컸어요. 그리고 LG 화학 여전히 이것도 배터리 쪽이 좀 있는 것 같고 삼성전자가 탑 5다 저희가 많이 가는. 그 다음은 내셔널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정출연이라고 하죠. 정부출연연구소. 그래서 정출연 탑 5 보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국방과학, 화학연구원, 전력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등을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페서가 되는 률이 6% 정도가 돼요. 그리고 대부분 포스닥을 되게 많이 가요. 일단 포스닥을 갔다가 저 사람들이 이제 다른 쪽 섹션으로 넘어오겠죠. 그래서 보면 가장 탑 많이 가는 데는 MIT, 스탠포드,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 여기 뜻밖이네요. 다트무스도 괜찮은 학교죠.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등등등등등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간 다음에 미래가 저 퍼센티지 안에서 결정이 될 것 같다. 어느 정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대학원 장학제도 이런 거는 특별 전형 이런 것도 관심이 있을 텐데 그거는 이따가 안 선생님 해주시기로 할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아마 저희 요번에 팜플렛을 만들었는데 제일 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니스트가 여기고 10분 거리에 울산대에서 놀 수 있는 데가 있고 울산 스테이션 저희의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가 KTX역이잖아요. KTX역이 여기 있고 2시간 가면 서울이 나옵니다라는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 전 조금 다르게 말해서 저희가 가고 싶은 연구 면에서나 아카데믹 면에서 가고 싶은 곳이 여기에 있다면 아마도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짧은 기간 안에 굉장히 큰 성장을 했습니다만 아마 울산 스테이션 정도에 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같이 힘을 합쳐서 빨리 2시간을 주파해서 서울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고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학교랑 학과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학생이면 여기 등록할 뻔했습니다. 예, 재미없나요? 다음은 사실 이제 학과장님께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조금 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사항들 실제 입학 관련돼 가지고 정보들을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배터리 관련돼서 그다음에 전반적인 대학원 입시 관련돼서 안민정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좀 실무적인 부분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과대학 교학팀에서 에너지화학공학과 대학원 학사를 맡고 있는 안민정입니다. 오늘 입시 설명회에 오신 학생분들께 대학원 입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학과장님께서 학과의 연구 관련 그런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셨다면 그래서 에너지화학공학과 대학원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실제로 입학을 하셔야 그 연구를 진행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입시를 실제로 어떻게 작성하시면 되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이런 실제적인 내용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너지화학공학과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면 일단 학과 홈페이지를 먼저 들어가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주소 ech.unist.ac.kr이고요. 이 화학공학과 에너지화학공학과 홈페이지 안에서 이제 교육과정과 졸업 요건 그리고 연구 분야별 교수님들 소개 그리고 대학원 입학 홈페이지로도 연결이 되어 있고 연구 분야와 연구센터 어떤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지도 한꺼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연구 분야별 교수진 소개는 이제 태양전지 배터리 이런 세부
내용들마다 각 내용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의 명단이 있고 랩 홈페이지나 뭐 논문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에너지화학공학과 내에 3개의 전공으로 나눠지는데 제가 희망하는 교수님은 어떤 전공이실까요? 뭐 이런 거를 원서 쓸 때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부분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내용을 찾아보니 정말로 에너지화학공학과에 원서를 쓰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면 입시 요강을 먼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학원 입학 홈페이지는 지금 써드린 주소와 같고요. 이 홈페이지에서 상단의 입학 안에 모집 요강이라는 항목을 보시면 실제로 모집 요강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화학공학과는 일반 전형이 있고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문의하시는 문의를 많이 주셨던 내용 중에 이 배터리 트랙, 산학, 뭐 학연 장학, 취업 연계 이런 건 다 특별 전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나요?라는 문의 많이 주시는데요.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 중에 하나를 쓰실 수 있고 만약에 이번 차수에서 입시에 낙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다음 차수에 지원을 할 때는 또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2개를 지원하실 수 없다는 거 유의를 하셔서 이제 어떤 전형을 선택하실지를 잘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시 지원 전에 사전 컨택을 권장드립니다. 컨택을 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학원에서 연구를 진행하려면 지도 교수님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 지도 교수님께서 실제로 학생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하실 수 있으신지의 상황은 그때그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본인이 원하는 연구 분야가 어느 정도 좀 정해졌다면 그 관심 있는 교수님께 적극적으로 먼저 연락을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입시 요강을 봤는데 재미없는 PDF 문서가 뜨고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읽어보려면 너무 많이 피곤하겠죠. 그래서 에너지화학공학과 관련된 내용만 몇 장 간단하게 요약해 드립니다. 입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서 접수는 3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할 거고요. 그리고 서류 심사를 거쳐서 1단계 합격자, 서류 합격자 발표는 5월 16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평가는 5월 20에서 29일 사이에 시행이 되는데 학과마다 다 다른 날짜로 하기 때문에 서류 합격자 분들한테 면접 일정에 대한 거는 별도로 안내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 발표는 6월 1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별 전형에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학교의 평가와 기업의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서류 전형도 마찬가지고 면접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교 평가와 기업 평가의 점수를 그 결과를 합해서 최종적으로 1단계 합격자와 최종 합격자를 확인할 수 있는 건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회사에 물어보셔도 회사에서는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유의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입시 일정을 살펴봤으니 실제로 이제 어떤 모집 요강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네, 에너지화학공학과에서는 석사, 석박사통합, 박사 이렇게 3가지 과정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석사나 석박사통합은 학사 졸업 또는 예정자, 박사 과정의 경우는 석사 졸업 또는 예정자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네, 8월 졸업 예정자까지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들의 연구 분야나 이런 걸 홈페이지에서 살펴봤을 때 전공을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던 건 입시 지원을 할 때 에너지화학공학과는 3개의 전공을 나눠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에너지화학공학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지원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종 합격을 하고 나서 입학을 할 때 일반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희망하는 연구 분야와 그 지도 교수님의 연구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세부 전공을 3개 중에 하나로 배정을 하고요. 특별 전형 같은 경우는 모집 요강에 특정 전공으로 입학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공으로 배정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은 뭐가 다른가요? 라는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지원할 때 국비 또는 유니트 장학생으로 지원하거나 일반 장학생으로 지원하거나 해서 장학 구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을 보시면 국비 장학생은 교육비의 전부나 일부를 정부 출연금에서 부담하는 거고 유니스트 장학생은 이거를 학교나 교수님의 연구비 등 학교의 재원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장학생은 이러한 교육비나 경비들을 본인이 내거나 아니면 소속 기관이 있으신 분들은 그 소속 기관에서 직접 지원하는 경우가 일반 장학생입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하면 국비 유니스트
아니면 일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특별 전형으로 그런 뭐 취업 연계, 산학, 학연 장학 이런 거를 지원하실 거다라고 하면 이거는 결국 회사 입사를 전제로 해서 석사나 석박 통합 과정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교육비들을 그 입사가 예정된 회사들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속 기관에서 부담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따라서 특별 전형에 지원을 한 학생들은 전원 일반 장학생으로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학연장학 특별 전형, 네, 이 배터리 트랙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반 전형 모집 요강이 모집 요강 파일에 먼저 나오고요. 그 뒤에 별첨 1, 2, 3, 4, 5, 6, 7 해가지고 많은 별첨 자료가 있습니다. 이 별첨 자료 중에서 3가지가 에너지화학공학과와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SK온, 포스코퓨처엠, 삼성 SDI 3개 기업과 지금 학연 장학 특별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K온은 석사과정 해서 배터리과학 및 기술 전공을 받게 될 거고요. 등록금과 장학금, 의무 근무 기간 이런 거는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석사 과정과 석박사 통합 과정 2가지를 다 모집하고 배터리 과학 및 기술 전공으로 배정을 받게 됩니다. 등록금과 장학금 당연히 지원되고요. 의무 근무 기간은 석박사 통합 과정 같은 경우는 지원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어쨌든 수혜 기간의 2배를 근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에너지화학공학과에서만 모집하진 않습니다. 기계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에너지화학공학과에서 모집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의무 근무 기간 4년, 그리고 입사 후 복지가 삼성이 비어 있는데 복지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삼성의 복지나 이런 거는 다 있고 포스코나 SK도 마찬가지로 입사 후에 네, 그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복지는 주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특별 전형 학생들은 입시 전형과 채용 전형을 동시에 합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대학원 들어올 때 어차피 입시를 한번 보실 거고 만약에 이런 특별 전형이 아닌 경우에는 대학원 졸업한 후에도 입사 시험을 또 보실 건 거잖아요. 특별 전형에 지원을 하시면 입시와 입사 시험을 동시에 본다. 라는 개념으로 그러면 2가지 다 붙어야 당연히 말이 되겠죠. 그래서 2가지를 다 할 거고요. 기업별 채용 전형은 뭐 서류 심사, 인적성, 뭐 면접 이런 것들이 각 회사별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특별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의 입시와 관련된 부분은 교학팀에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근데 기업별 채용 전형에 대한 부분은 각 기업의 담당자가 각 기업의 그 특별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안내가 나갈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동시에 다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형을 보았고 일반 전형을 쓸지 특별 전형을 쓸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출 서류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입학 원서와 연구 계획서 및 자기소개서는 UA 어플라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까 넘치지 않도록 유의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에너지화학공학과가 다른 과와 다른 거는 일반 전형이든 특별 전형이든 상관없이 공인 영어 성적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한선과 상한선은 없습니다. 어쨌든 내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시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 미비로 서류 탈락이 되니까 유의하셔서 그 유효 기간 내에 아주 유효한 공인 영어 성적표를 내시면 되고요. 뭐 토익, 토플, IELTS, 오픽, 뭐 기타 탭스, 기타 등등 웬만한 공인 영어 성적표는 다 인정이 되니까 네, 가지고 계신 영어 성적 중에 좋은 거를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의 일반 장학생 지원자인 경우에는 뭐 기관 추천서나 재직 증명서 이런 거 추가로 내실 수 있으면 내시면 좋고요. 그리고 기타 우수성 입증 자료 해당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네, 원서 제출하실 때 같이 업로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입학하고 나서의 이야기인데요. 네, 저희가 3가지의 전공이 있습니다. 에너지공학, 배터리과학 및 기술, 화학공학 이렇게 3가지가 있고, 네, 그 졸업 요건은 비슷한데요. 학점 이수해야 되고. 그중에 필수 과목이 세미나 과목으로 있고 학위 논문 그리고 박사 졸업을 해야 되는 학생들은 박사 자격 시험과 SCI 논문을 게재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TA 모두에게 의무 1회씩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화학공학과는 졸업할 때도 공인 영어 성적을 필요로 합니다. 네, 각 전공에 따라서 요구되는 필수 요건이 살짝 다르니까 그 부분은 입학하고 나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졸업 요건이라든지 수강이라든지 실제로 입학하고 나서의 학사 생활에 관한 것들은 교학팀에서도 많이 챙겨드릴 거니까 네, 일단은 입시 원서를 어떻게 쓸까를 먼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타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공과대학 교학팀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저희가 한 30분 정도 설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도 빠르게 하시고 정확하게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긴 한데 저희가 교수님들 앞으로 모셔서 사전에 저희가 질문 받았던 것들 답변을 드리고 그동안에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준비하셔가지고 질문을 하셔도 되고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 저희들이 질문들 픽업해가지고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리하고 다시 뵙겠습니다. 아마 안민준 선생님도 같이 앞에 계셔야 될걸요? 네, 답변이 있어요. 질문이 되게 안민준 선생님. 네, 맞아요. 아니, 정확하면 돼요. 정확하면 돼요. 첫 번째 질문은 석박 졸업이 학사 졸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보는 학생 한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이어서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회사를 예를 들어 간다는 입장 또는 그 다음 커리어를 어떻게 가냐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학사보다는 석박사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우리 공대 학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현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아니면 약간 매니징 쪽으로 가실 수도 있고 물론. 하지만 석사나 박사를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를 갈 수가 있을 것이고 또는 정출연은 학사를 뽑지 않습니다. 연구소들은. 그리고 교수도 아마 박사가 있어야지 교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차이. 단 학사의 취업 가능성은 좀 더 많이 열려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취업이란 면에서는 제가 그동안 느꼈던 거는 석사가 가장 맥시마이즈드 됐다. 왜냐하면 박사급은 아무래도 인력 채용할 때 그 수가 적고 아무래도 신경을 조금 더 쓰는 경향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돈 조금 더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학사가 나쁘고 뭐 석사가 좋고 뭐 아니면 박사가 제일 이 말이 아니라 아무래도 커리어의 문이 넓은 면에서는 석사나 박사로 갈수록 조금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입학 지원자에게 평가 시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1차, 2차, 1차는 서류 심사, 2차는 면접 심사를 봅니다. 1차 서류 심사가 뭐 굉장히 모든 게 다 점수화되고 뭐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나름의 점수 기준들이 있고 그걸로 해서 일단 통과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내는 서류로 정해지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딱 뭐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먼저 2차 면접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건 그거겠죠. 일단 저희가 질문들을 하거든요. 근데 되게 어려운 질문이라기보다 예를 들어 많이 나오는 질문. 화학공학과 학생이면 물론 다른 과 학생들이 나왔을 때 꼭 화학공학과 질문을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맞게 질문을 해요. 화학공학과는 예를 들어 네가 아는 리액터 3개 말해봐. 리액터, 반응기 3개 말해봐. 뭐 이 정도는 우리 다 할 수 있잖아요. 웃었죠? 반응기 3개 한번 말해보세요. PBR? 팩트 배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플럭 플로우 리액터 PFR 얘기 많이 하죠. 뭐 예를 들어 지금 PBR 하면 약간 한 70점 정도 맞게 될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면. 하여튼 그런 거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질문을 답을 잘하면 당연히 점점점 어려운 거를 물어보면서 고문을 하는데 어려운 문제를 물어봐서 답을 못한다고 해서 점수가 더 깎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결국은 조금 틀리더라도 논리적 스토리텔링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석사, 박사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교수가 되든 뭐가 되든 점점 올라갈수록 결국 여러분들은 손 가지고 일하는 일보다는 입 가지고 일하는 일이 많아져요. 그리고 또 스토리텔링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사고 방식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특정 MBTI를 선호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아무래도 보게 되고 또 그 교수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열정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거 다시 정리를 하자면 적어도 면접에서는 기초 사이언스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는데 거기에 논리적 스토리텔링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열정에 대한 거는 사실은 언제나 중요하다. 교수들이 제일 중요하게 행복하게 생각하는 거는 자기보다 똑똑한 학생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뽑으려고 해요. 안타깝게 못 뽑아서 그렇지. 그리고 저희가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대학원 입학 특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특전이 뭐죠? 특혜를 왜 드려야죠? 모르겠는데. 뭐 일단 아시겠지만 저희는 과기원 제도라서 등록금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장학금도 지금 제가 액수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하한선이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니까 대학원생인데 엄마 아빠한테 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드리고 그리고 각 랩마다 조금 부유한 랩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가난한 랩일 수 있어서 거기는 약간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수라는 게
기업 대기업 사원이라기보다는 자영업자에 가까워요. 그래서 교수 본인들이 과제를 큰 걸 따와서 그걸로 연구도 하고 여러분들 장학금도 주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특전이라기보다는 다 그렇게 하죠. 물론 과기원들이 좀 더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밖에 뭐 컴퓨터 드리고 뭐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적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는 한다. 그게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공대는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주죠. 특히 과제를 하게 됐을 경우 미국은 진짜 칼 같거든요. 그런데 인문계 쪽으로 가게 되면 과제가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과제 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돈을 못 받아요. 우리나라도 미국 제도를 많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안에 특색 있는 활동과 행사는 무엇이 있나요? 요거는 저희 직원들이 써줬는데 개강 행사, 특별 세미나, 특식 제공, 학과 MT, 애하공인의 밤 등 각종 복지 프로그램인데 뭐 별로 와닿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그 지도 교수님한테 회식을 많이 하자고 해달라.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사실은 저희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학원생보다는 학부생들 조금 신경 쓰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다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대학원생을 교수님께서 부담스러워 하시진 않나요? 그래서 가장 좋은 대답은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학의 동기와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거를 보여주신 게 제일 중요한데 나이가 부담스럽지 왜 않겠어요? 부담스럽겠죠. 근데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뭐 때문에 진학을 하시려고 하는가. 그리고 말을 서로 나눴을 때 이 사람은 나보다 훌륭해지겠네 하면은 받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대학원 진학 이후에 취업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그래프로 말씀드렸고요.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화학공학과다 보니까 55% 정도가 회사로 대기업으로 주로 가고 연구소 한 10%, 교수가 6%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교수 비율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들어와서. 제한테 주어진 대답은 여기까지고 그러면 마이크를 이제 화공 대표로 지금 오신 권영국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권영국입니다. 근데 사실 질문 자체가 화공 관련된 건 아니고요. 그냥 제너럴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학기 인턴도 가능한가요? 라는 사실 이런 그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유니스에 있는 학생들은 저희들이 이제 그 랩에 들어가서 연구 활동을 하는 것들을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질문 주신 부분은 사실 타대학에서 오셔가지고 그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뭐 그 외부에서 저희 쪽에 인턴을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름에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겨울에 하는 그 서프 그 URF라든지 아니면 유서프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인턴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뭐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는데 외부에서 실제 연구를 같이 하는 경우에 저희 과제를 통해서 실제 참여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런 학기 인턴은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고, 하지만 여름이라든지 겨울에 충분히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학교에 있는 유니스 지금 학생들은 충분히 중간에 학점도 받으면서 저희들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타전공 학생이 지원할 때 감점 요소가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뭐 저희가 앞서서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특정한 연구 분야에서 훌륭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어떻게 보면 연구자로서 이제 기회를 드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된 기초 지식이 충분하다든지 그 다음에 역량이 충분하다면 사실 전공이 조금 다르더라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지금 화공 트랙이잖아요. 저는 학부 때 원래 환경공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 때는 화학을 했고 지금은 화공과 교수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열정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 분야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조금 더 넓을 수도 있어요. 다른 분야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오히려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질문은 석사 지원할 때 연구 실적이 전무하면 불리한가요? 라는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석사 과정 지원하실 때 연구 실적이 있을 거라고 그 기대하는 거는 사실 조금 어렵거든요. 간혹 가다가 학부 연구생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연구를 하고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 학생도 그런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고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문성이 있다면은 가산점이 될 수 있지만 없다고 해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입시를 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실적보다는 기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기초가 튼튼하고 그 다음에 동기가 충분하다면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맡은 마지막 질문은 원하는 연구실에 TO가 없다면은 입학 시 다른 연구실에 배정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앞서서 이제 안민정 선생님께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는 TO가 있는 쪽에 사실 교수님하고 미리 좀 얘기가 되면은 좋기는 하고요.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면 사실 서류 통과, 그 다음에 면접 통과를 하시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지도 교수님하고 이제 TO가 있는지에 대한 그 다음 최종 선택이 있는데 그때 만약에 자기가 본인이 지원자가 원했던 랩에 TO가 없다면은 다른 랩에 가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조금 준비하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조금 좀 확률을 줄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랩을 가든 제가 볼 때는 훌륭한 랩일 수 있다. 네, 요 정도 말씀드리고 옆에 네. 저희가 입시 프로세스를 할 때 어느 교수님한테 컨택했는지를 심사위원 교수님들이 전혀 몰라요. 오로지 알 수 있는 거는 안민전 선생님하고 저밖에 모르고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교수님이 있으면 저 교수님이 사람이 모자르니까 아니면 저 교수님이 무서우니까 붙여주고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단 그 학생이 컨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요. 그런데 컨택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당연히 붙이는 건 아니고 일단 그 컨택 여부와 관계없이 쫙 시험을 보고요. 단 떨어지는 사람들은 무조건 떨어지는 거고 보도선상에 있을 때 어쨌든 교수가 뭔가를 알아보고 약간 긍정적인 사인을 보낸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고려를 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또 무조건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컨택 여부가 조금 더 중요해질 수는 있다. 단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컨택을 하고 들어가는 게 나는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 중요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저희 에너지 트랙에서 류정기 교수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류정기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게 됐는데요. 먼저 처음은 학부생이 할 수 있는 랩 인터넷에 알려주세요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게 질문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랩 인터넷 어떤 걸 할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들어와서 뭐를 할 수 있다는 건지 두 가지 다 해석이 돼서 두 가지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랩 인턴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유니버시티 본원 학생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졸업 요건으로 인턴십을 무조건 하게 돼 있고요. 아마 3학점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연구 인턴과 산업체 인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인턴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는 분야에 학과는 상관없을 걸 알고 있고요. 교수님을 컨택하셔서 교수님께서 오케이 하면 아마 거기서 연구 인턴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다만 학점이 뭐 1학점에서 3학점까지 다양하게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때 학점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방학 때는 뭐 몇 시간 이상 뭐 이런 몇 주 이상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거는 뭐 공대 교학팀이나 학교에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 산업체 인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산업체 물산이나 어느 지역이나 산업체와 얘기를 해서 그거에서 이제 방학 때나 아마도 방학 때가 되겠죠. 거기서 이제 그 산업체 활동을 경험하면서 인턴하게 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3학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저 유니버시티 본원 학생에 대해서 해당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타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유서프나 아니면 겨울방학에 하는 인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 정도 참여할 수 있게 되고요. 인건비도 지급이 되고 하고 있다. 그래서 참여하는 방법은 이렇게 있고 그거 외에도 제가 판단하기로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만약에 관심 있는 학부생이 본원 학생이든 타대 학생이든 정말 적극적이고 제가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학기 중에도 그런 학점이나 유서프 같은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뽑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른 또 질문을 다르게 보면 그럼 그 인턴은 뭘 배울 수 있느냐, 뭘 할 수 있느냐를 보시면
인턴을 들어왔을 때 뭐 교수님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학생들한테 어떤 결과 뭐 엄청난 연구 결과를 나올 거를 기대하진 않고요. 이 학생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게 있고 진로 탐색에 기회를 주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들어오게 되면 본인들이 앞으로 이쪽 연구 분야가 재미있을지 나랑 맞을지, 그리고 사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수님과 내가 연구하는 스타일이나 공부하는 스타일이 비슷하냐, 그런 것도 궁합도 일단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아마 그 안에서 있으면서 일종의 작은 사회 생활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그 다음에 질문은 학과 연구생이나 인턴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냐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인턴을 뽑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들어와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학원생 뽑을 때랑 비슷하게 얼마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냐, 열정이 있느냐를 많이 보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들어와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라고 궁금하신 거라면 제 생각에는 일단은 교수님 어떤 연구실마다 어떤 걸 할지 다 다를 거거든요. 교수님들이 뭐 그냥 공부만 하게 시킨다거나 논문 읽고 하는 거 시킨다거나 아니면 실제 실험도 해보게 할 수도 있긴 하는데요. 어떤 연구실이든 간에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본인들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또 다른 거는 대학원이라는 곳이 작은 사회이고, 근데 대학원에 입학하시게 되면 석사는 2년, 석박 통합이나 박사하면 4에서 6년을 하시게 되는데, 그 안에서 작은 사회에서 잘 부대끼면서 큰 트러블 없이 잘 지내는 게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사회생활적인 대인관계도 좀 중요하긴 하다. 연구 외에 뭐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저는 이제 BST 트랙에 있는 강석준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들어온 질문은 모두 이제 이 배터리, 저희들 이제 계약학과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취업 연계형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저희 연구실 학생들한테 이제 취업 연계형 이 배터리에 들어온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장점이 뭐냐? 그러면 일단 안정적이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다. 스테빌라이즈 됐다, 자기는. 취업도 됐다. 이런 식으로 많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도 일단 어차피 이제 석사로 들어온다면 마지막 학기는 이제 취업을 준비해야 돼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데, 미리 이제 합격을 하고 오면 그런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조금 더 연구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쉬운 질문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취업 연계형 지원 시 이 배터리죠. 회사 면접은 일반 채용 면접과 동일하게 진행되는지. 일반 채용 면접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쉽게 진행되고, 좀 중요한 거는 보통 이제 그 서류 심사를 학교에서 한 번, 회사에서 한 번, 두 군데 다 합격해야지 합격 통지가 나갑니다. 그리고 면접도 학교에서 한 번, 회사에서 한 번 합니다. 이거 역시 두 군데 모두 합격해야지 합격 이제 통보가 나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뭐 한 군데만 합격하면 그쪽 갈 수 있지 않나요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둘 다 이제 동그라미야지만 합격이 가능한 이런 제도입니다. 그 다음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기업별 선호하는 분야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소재 연구를 선호하는지 셀 개발을 선호하는지. 배터리에 관심 없는 제 학부생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배터리 할 때 소재를 하는 파트도 있고 이제 셀 개발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포스코 퓨처함수 세 군데를 하는데, 보통 삼성과 SK는 뭐 둘 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소재든 뭐 셀이든. 그리고 포스코 퓨처 엠스는 뭐 지금 뭐 그 셀 개발도 할 있겠지만 거의 뭐 소재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은 이미 합격생도 있었고 이제 졸업생도 있어서 취업한 학생이 있는데, 포스코는 아직까지 합격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면을 보는지 몰라서 이렇게 좀 애매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취업 연계형의 경우 기업이 선호하는 스펙이 따로 있을까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원 자격을 충족해야 되겠고요. 석사로 입학을 하는 거니까 그 회사와 어떤 토픽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제 답변을 받았고요.
그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뭔가 정량적인 어떤 스펙보다는 어떤 정성적인 거, 뭔가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 뭐 잠재력, 의지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직 합격생이 한 명도 없는 포스코 같은 경우는 가능성을 위주로 본다고 하고요. 그 포스코 퓨처 엠스라는 회사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예, 최근에 일을 바뀌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그 입에 있지 않는데 포스코 퓨처 엠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질문에 이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행정 선생님한테, 안녕 선생님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뭐 슈퍼가 요새 선생님들이 되게 몸을 낮추고 있는데 학생들 보려고. 뭐 엄청 지금 뭐 주식 때문에 그런 거야? 네. 행정적인 것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요. 후기 2차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 유니스트에서는 전기 1차, 2차 그리고 후기는 한 번만 실시합니다. 그래서 전기 1차와 2차는 원서 접수의 시점이 다를 뿐인 거고 전기에 합격하면 1차든 2차든 3월 입학하고 후기에 합격을 하면 가을 9월에 입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입학 후에 산학 연계 전형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삼성 SDI 쪽에서 그 전환 지원자를 선발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시 때 선발하는 건 아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그 석박사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 지급하고 입사 약속하는 조건으로 산학 장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에너지화학공학과 대학원생 중에 몇 명이 그 산학 장학생으로 선발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질문인데 유니스트 모든 연구실이 취업 연계형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물어보셨는데요. 타 학과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 에너지화학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말씀드린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과 학생들 모두에게 그 기회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으로는 장학금 지급 기준을 물어보신 질문이 있었어요. 장학금은 본교 장학금 지급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 장학생들에게는 본인의 수업 연한, 그러니까 석사 4학기, 박사 8학기, 석박 통합 12학기까지 직전 학기에 3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학사 경고 GPA 3.0 이상을 받으면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석박사 학생 모두에게 그 연구 인건비를 석사급 월 80만 원, 박사급 월 110만 원을 이렇게 맞춰주도록 스타이펜드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 내에서 학생경비라고 해서 석사급에는 월 24만 원, 박사급에는 월 39만 5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80만 원과 110만 원 상한선, 그 하한선 안에서 그 24만 원과 39만 5천 원이 각각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본인의 수업 연한을 지난 초과학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학생 경비 지원되지 않고 등록금도 본인이 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온 질문은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선발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요. 석박통합과정을 하시거나 박사과정 하시는 분들 중에 군대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연구요원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매년 학교 전체 TO를 정하고요. 그 TO 내에서 에너지화학공학과에 일정 수의 TO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자 수와 이제 학과로 배분된 TO를 가지고 선발을 하는데 저희 전문연구요원 운영 지침이 있고요. 그리고 학과 내에서도 만약에 TO에 비해서 지원자가 많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순서를 매겨서 우선순위인 학생들부터 이제 편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고려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전문위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과 전문 연구요원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냐면 학위 과정별로 그 전문연 편입을 위한 수료 기간이 있습니다. 그 수료 기간을 충족하고 교과 학점을 다 듣고 박사 자격 시험 통과해야 되고 그 졸업을 위한 세미나 요건 충족해야 되고 TA 요건까지 충족해야 됩니다. 전문 연구요원에 편입이 되고 나면 논문 연구 과목 외에 다른 과목을 수강할 수 없기 때문에 편입 전에 나머지 요건들을 다 충족하고 전문연 편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전문연에 관한 관리는 학생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년도부터는 제도가 조금 더 바뀌어서 2년 동안은 교내에서 복무를 하고 1년 동안은 이제 졸업 후 1년 동안은 외부 기관에서 복무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연 관련돼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전문연을 공식적으로 주는 시점은 대학원 들어와서예요. 병부청이 아까 그런 조건들을 만족시킨 상황에서 이제 너희한테 TO 이만큼 줄게를 던져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애매해요. 근데 일단 뽑을 때 학생들이 이렇게 쭉 있으면 TO를 일단은 아마 이 정도는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나누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와서 TO를 못 받은 케이스는 없죠. 없죠. 그러니까 한 학기 정도 뭐 늦어지던가 그랬던 건 있어도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새 특히 유니스트 학생들이 군대를 갔다 와야죠. 물론 저도 추천을 하는데 저희 아들도 군대 갔다 왔고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건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점점 까먹고 있어요. 우리 유니스트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은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점점 군대를 갔다 오면 대학원으로 잘 안 올라오는 게 있어서 꼭 그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TO가 없어가지고 결국 갑자기 군대를 가는 케이스가 생긴 적이 한 번도 없다. 여러분들의 지원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 있죠. 2년은 뭐 이렇게 하고 1년은 외부 기관이라고 말했는데 사실상 내부적으로 소화가 됩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연구기관이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로 넘어가서 거기서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냥 박사기간 중에 쭉 여기서 있다가 졸업한다라고 학생 입장에서는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사전 질문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플로어 계신 분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석하셨으니까 질문들이 있으실 텐데 질문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들고 네. 아니요, 그 별도의 차수이기 때문에 전기 1차 때 만약에 떨어졌다, 전기 2차 때 다시 지원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네. 네, 혹시 지금 뭐 바로 생각나시는 게 없으면 뭐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실시간 질문이 있네요, 유튜브 쪽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배터리 쪽에서 일단 첫 번째 질문을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텐데, 질문은 배터리 관련돼서 일반 전형, 계약학과 이렇게 국비 과정, 석사 과정으로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한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을 이해를 못했는데. 그래, 저도. 네, 좀 다시 한번 질문을 제가 읽어볼게요. 배터리 쪽에 일반 전형, 계약학과 이 배터리죠. 국비 과정, 석사 과정으로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전형도 있고 계약학과도 있고 국비 과정도 있고요. 당연히 석사 과정도 있고 석박 통합 과정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계약학과도 지원하고 뭐 국비도 지원 이런 건 안 되고요. 한 차수 때 한 분야만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그 배터리 전공을 하고 싶은데 이때 학연 장학 프로그램, 그러니까 특별 전형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일반 전형, 국비 장학생이나 일반 장학생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에서도 석사, 석박
이제 통합 박사를 다 선발하고 특별 전형의 경우에는 기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그 학위 과정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비 장학생 같은 경우는 특별 전형에는 해당이 없겠죠. 네, 그래서 국비 장학생으로 지원을 하실 거라면 그냥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고, 특별 전형을 지원하시는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결국에는 그 교육비를 대주는 거기 때문에 특별 전형 지원은 무조건 다 일반 장학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전형 지원자 중에도 본인이나 소속 기관에서 그 교육비를 대줄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반 전형으로도 일반 장학생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질문을 다시 읽어보니까 이 계약학과만 배터리 트랙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에너지화학공학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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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맞습니다. 그냥 그 차는 이제 떨어진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걸 원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바빠서 계속 못 만들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가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혹시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이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되고요. 없으면은 지금 질문 몇 개 들어와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영어를 잘 못하는데 혹시 영어 성적이 낮아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교수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어려운 거를 좀. 예전 영어로 해주시죠. 영어도 괜찮아요. 예. 지원하는 거는 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 성적만 있으면 지원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성적이 뭐 어느 정도 커트라인이 있다도 사실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요청하는 이유는 그래도 저희가 입학하게 되면 수업이 다 영어로 진행이 되고 논문도 결국 영어로 작성해야 될 거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하느냐를 궁금해서 받는 거고요. 다만 석사나 박사도 졸업할 때는 영어 성적을 맞춰서 내야 될 거예요. 요건이 있을 거라서 그거라서 아마 800 토익 기준으로 아마 800점일 800일 거고요. 그래서 그건 결국엔 맞춰야 된다. 다만 없어도 되는데 영어 성적이 너무 안 좋으면 왜 이러냐 물어는 보시겠죠. 예. 그 정도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면접 세 번째 질문이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석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배터리 트랙은 어떻게 지원하는지 정확히 모르겠고요. 일반적인 국비나 과기원 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석사나 통합학생, 석박사 통합 같은 경우에는 한 15분 정도 시간을 개인당 1인당 15분 정도 주고요. 처음에 들어오면 뭐 자기소개도 시키고 뭐 영어 성적이 안 좋으면 영어 왜 안 좋냐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전공 지식 물어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을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이게 계속 난이도를 바꿔가면서 질문을 하게 되고요. 뭐 가급적이면 뭐 그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15분 안에 다 하게 되고 뭐 교수님들 참여하시는 교수님별로 다를 수 있는데 끝에 하고 싶은 말 정도 하게 하면서 뭐 그 정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혹시 뭐 특별하게 진행되는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예, 예. 지금 통합돼서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똑같고 아마 회사에서 보는 면접 정도만 다를 건데 그거는 뭐 회사에서 각자 회사마다 다 다를 거라서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있는데요. 또 있어요? 기계공학과 졸업 후에 2차전지 기업 모듈 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셀에 대한 기초식이 있지만 아무래도 화학과학 지식이 부족한데 기초를 쌓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이 왔는데요. 이게 잠시만요. 네, 기계공학 졸업 2차전지 기업 모듈. 그러니까 저희 에너지화학공학과를 입학하기 위해서는 입학할 때 저희가 이제 배터리 전문 지식을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화학공학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 화학, 보통 화학공학과 기초 과목을 질문하지 배터리에 무슨 뭐 셀 개발 이런 걸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원자 뭐 배터리, 화공, 에너지 다 똑같은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학생들 중에서도 네. 아니 아직 유니스트 저희 과에 그 합격한 학생이 없습니다. 네, 네, 네. 아니 지원자는 있었죠. 지원자 있었는데 아직 합격한 학생이 없는 상태입니다. 선호도는 그냥 셀 업체 네, 네, 그 뭐 3사라고 하죠. 메이저 3사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 아시겠죠. 메이저 3사는. 다음도 배터리 좀. 또 왔어요? 네, 취업 연구요. 랩실별로 TO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죠. 이 질문은 여러분들 못 보고 있죠. 계약학과 이 배터리 취업 명계형으로 지원 시 랩실별로 TO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답변 들었다시피 랩실별로 TO는 정해졌지 않습니다. 연결돼서 정해져 있다면 지원 전 지도 교수님과의 컨택이 필수일지 궁금합니다. 앞서 이제 안민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필수는 아니지만 지도 교수님을 컨택하는 것을 매우 추천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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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본인들 입장에서 그냥 학교에 있는 것처럼 해봅시다. 왜냐하면 병무청에서 지정한 연구소들이 저희 학교에 학과마다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제도는 그게 그 해당 기관에 속해요. 그 1년을 보낼 수 있는 기관에.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3년을 쭉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에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대로. 그러니까 본인 입장은 2+1이 아니라 그냥 3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 주위에 뭐 박사 졸업하신 선배들 전문 선배들 네. 이제 박사 후 과정을 해외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예, 그건 좀 다른 얘기죠. 지금 아까는 그 병특이랑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박사 후 과정이라는 건 좀 다른 얘기고요. 지금 본인은 아직 박사 과정 학생이잖아요. 박사가 아직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병특이 3년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걸 다 마치거든 아니면은 뭐 군대 갔다 왔으면 그런 관계없이 박사를 마친 다음에 박사 후 과정이라는 게 마치 무슨 과정처럼 느껴지는데 연구원이에요. 사실은 연구원으로서 경험을 쌓으려고 그 랩에 있을 수도 있고 포스트 닥터 일 수도 있고 보통 외국을 좀 나가려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가서 한 1, 2년 경험하고, 저 같은 경우는 포스닥을 무려 5년을 미국에서 하다 왔거든요. 하고 이제 들어오면서 퍼머넌트 잡을 잡는. 그래서 그 포스트닥은 다른 얘기예요. 병특이랑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아마 조금 헷갈리는 게 있을 수 있는 게 박사를 빨리 끝낼 수 있거든요. 병역 특례 기간보다. 그래도 그 기간 안에는 국내에 있으셔야 되고 2년은 학교 원래 소속이고 플러스 1년은 원칙적으로는 다른 기관인데 학교 안에서 소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박사를 일찍 끝나면 박사 후 연구원을 남은 기간을 병특을 하면서 있으면 되고, 그게 끝나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 예.
면접은 영어로 진행되나요?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 트랙별로 교수님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거의 자기소개 정도만 영어로 지키고 질의응답은 다 한국말로 합니다. 예. 무슨 수능처럼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예. 그 평가위원들마다 사실 스타일이 막 다르게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공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근데 저희가 기계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네, 사실 그 지원자가 영어를 정말 잘하면은 그냥 영어로 면접을 해도 돼요. 근데 대부분은 자기 소개하고 나면은 좀 힘들어 하거든요. 그걸 또 인정하고 한국말로 이제 전공 지식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또 평가하는 시간들을 가시니까 그 부분은 상황에 따라 정말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이나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실까요? 이제 좀 배고프죠. 저도 배고프네요. 저희 이제 마치고 이제 될까요? 클로즈 할까요 그러면? 자, 지금까지 사실 질문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또 더 궁금하실 부분들이 있긴 하실 텐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에게 다시 질문 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오늘 클로징은 학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꼭 이 입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것을 표출한다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 저한테 외부에서 학생들이 많이 연락이 와요. 그런데 뭐 이렇게 좀 씹을 때도 있고 바쁘면 또 난 너 싫어 나 안 받을래 이렇게 보내요. 근데 응답이 이런 거죠. 네. 본인은 별로 오기 싫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제가 적극적으로 잘 학생들을 해야 되지만 그럴 때에도 본인이 정말로 가고 싶은 랩이고 뭔가 하고 싶은 거라면 여러분들이 좀 쟁취할 수 있는 액티브는 좀 있어야 돼요. 그게 많은 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국내든 국외든 꼭 그거 생각하시고 앞으로 커리어 잘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민정 선생님 저기 발표를 다 잘하시네요. 네.